위그드라실 국어 문학 분석 수업을 하겠습니다. 매년 문학 비평 내지는 문학 분석 수업을 녹화를 하고 올리는데 2023년도 1년 동안 그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했는 내용 그리고 수업했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문학 작품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할 때에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최근에 수능 끝나고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글을 그 문학 작품을 볼 때 글자를 읽는데 글자 문장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적 화자,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고 소설은 서술자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말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 고3들 수험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그럭저럭 그래도 2등급 뭐 1등급 이제 간당간당 넘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중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작품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적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 이제 뭐 저하고도 하는 재수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예비 고2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고3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를 어떻게 보고 소설을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하니까 카페에 사실 꾸준히 올렸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어서 슬금슬금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방송부터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아니면 밤에 공부 다 하고 자기 전에 좀 여유 있을 때 여유롭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보고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잘 또 이제 문학 작품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씩 돌이켜보는 그런 방송으로 편하게 좀 띄워놓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 목적을 좀 알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은 완전히 공개 채널로 할 예정이에요.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채널에서 공개를 해 놓을 거니까 기존 학생들은 수강생들은 쪽 유료 채널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작품은 보시다시피 백석의 여승입니다. 이 작품은 이 수능 특강에도 이번에 실려 있고 실질적으로 제 기억 속에만 있는 고3들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왔고요. 고1, 고2들 모의고사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고2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내신용으로도 자주 출제되고 이 내신 출제는 고1뿐만이 아니라 고3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연습하기에도 좋은 시고 전체적으로 시를 어떻게 보는 게 좋다라는 설명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너무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수업을 할 때에 시를 분석하거나 소설을 분석할 때 제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가와 이 제목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백석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3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백석은 시 내용 속에서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민족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한 여성 속에 등장한 여성이란 시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 민족을 대유법을 사용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슬픈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길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합시다. 자, 어떤 특정한 작품이 있다면 자, 요게 작품이라고 합시다.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은 요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이 내용, 그러니까 시어들, 아니면은 시적 상황, 아니면 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들, 아니면 표현 기법 등등등등을 분석해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걸 내재적 비평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주의 비평이라고도 해요. 즉 문학 작품이라는 건 그 작품으로만 절대적인 세계, 즉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을 분석할 때에는 그 작품 속의 요소로만 분석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주의입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이 작품을 분석할 때에는 이 작가가 누군지, 작가의 삶은 어땠는지, 작가의 가치관은 어땠는지, 작가의 친구, 가족관계 등등등 작가와 연관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작가론 혹은 표현주의, 작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독자가 있겠죠. 독자. 이 독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이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독자가 작품을 읽고 깨달은 것 혹은 아니면 깨달은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 아니면 감동받았던 것, 아니면 반대로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별로였다. 야, 이거 내가 보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나한테 별로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분석하는 방법, 요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수용론입니다. 요거를 독자주의 비평 그러기도 하고 수용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요거하고 또 다르게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문화주의적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쓰였던 작품들 중에서 시 내용 속에 부정적인 어휘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 어둠, 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죠? 일제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반영론이에요. 그리고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주의적 내용들을 뽑아서 이해하는 게 사회문화주의적 비평입니다. 자, 요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내재적 비평, 다시 말하면 텍스트 내용으로만 분석하는 요게 내재적 비평이고, 나머지 작가주의, 반영론, 독자주의 얘네들로 작품을 보는 걸 외재적 비평이라 그럽니다. 자, 내는 작품 속의 거로만, 외는 작품 바깥의 거로 분석하는 것, 요런 뜻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내재주의, 외재주의 비평인데, 내재, 외재를 한꺼번에 합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엮어서 같이 하는 게 바로 종합주의 비평입니다. 요렇게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백석은 일제시대의 작가라는 거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작가들, 사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작가들의, 즉 특히 시인들 중에 대부분이 일제치하 사람들이에요. 윤동주, 이상화, 백석, 그 다음에 이육사, 대부분 다 일제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작가 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지,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제가 딱 첫 시간부터 찝어드리면 일제치하 아니면
민주주의예요. 즉 박정희, 전두환 이때예요. 전두환, 노태우 이때예요. 군사정권치야. 왜 그러냐면 시인들이라는 건 사회 현실이 부정적일 때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즐겁고 행복해. 굳이 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쓰여진 시는 즐거움의 시예요. 사실 교과서에 즐거움의 시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즐거움의 시는 문학성을 좀 분석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즐겁거든.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문제로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둘이 정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많이 나오는 거지. 행복하고 이럴 때에 시는 글쎄요, 그냥 뭐 자기가 즐겁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걸 읽을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제치하 혹은 군사정권치하 혹은 문화발전이란다. 근대 기계문화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는 도시화가 되고 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시골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농사 짓는 게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건 기억해 놓고요.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일제치하 때 시를 많이 쓴 사람이고, 맨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민족주의 혹은 민족에 대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런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건 기억해 놔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승입니다. 되게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승이란 제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여성을 뜻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일제치하에 시를 많이 쓴 사람이라고. 물론 이 사람은 대부분 일제예요.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시를 썼는데, 자, 여성,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뭐다? 힘없는 사람, 특히 힘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 여성에 대해서 시를 많이 씁니다. 다음, 승려입니다. 승려라는 건 일반적으로 탈속을 얘기하는데, 자, 여자가 탈속을 해서 승려가 되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뭔 소린지. 다음, 또 여러분들은 작품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자, 시라는 건 시적 화자의 말이죠. 시적 화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여승이 시적 화자일까? 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만약에 여승이 시적 화자가 아니라 하면 시적 화자가 여승을 바라보는 걸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면 시를 분석할 때에 뭘 해야 된다? 시적 화자의 시를 쓰는 상황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적 화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게 행동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상황입니다. 핵심은 현재라는 거예요. 왜 현재냐 그러면 요것 때문이에요. 시적 화자가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여승은 합장하고, 자, 학교 선생님들이 하듯이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되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승은 합장하고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을 정도로 싹 다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승의 간절함이에요. 여승의 간절함. 절을 했다. 마찬가지로 간절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구도라고 합니다. 구할 구자에 도자, 득도할 때 그 도자예요. 도를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도적 자세예요. 누가? 여승이. 왜 이럴까?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취의 내염새가 났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알 수 있는 거 있죠. 화자가 여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 이 여승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취의 내염새가 났다. 누구에게서? 여승에게서. 가지취 모르면 사전 찾으세요. 항상 산나물이에요. 자, 여승의 몸에서 산나물 냄새가 났다. 일단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이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여승에게서 풀냄새가 났다고요. 풀냄새. 자, 여승에게서 풀냄새 났다? 떠올려야 됩니다. 여승과 풀이 무슨 상관이지? 승려들은 채식을 하지. 근데 채식을 하는데 왜 풀냄새가 나지? 이유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냄새 나죠. 조금 전에 고기 먹고 온 사람들 몸에서 고기 냄새 납니다. 그것처럼 여승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여승이 된 지 시일이 좀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풀냄새가 났다는 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승의 삶이 좀 시간이 지났다. 즉, 조금 여승이 된 지 좀 시간이 흘렀다. 이 사람은 승려가 된 지 좀 됐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풀냄새가 난다. 승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승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명시하는 거죠. 그 모습을. 그죠? 결국에는 탈속했다라는 것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승려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가지취의 내염새가 났다. 그 다음 봅시다. 쓸쓸한 낯이. 여승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예요. 여승의 얼굴에 나오는 표정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승이 쓸쓸하다는 거지 화자가 쓸쓸하다가 아니에요. 여승이 결국에는 쓸쓸해 보인다 이 얘기예요. 여승이 쓸쓸해 보인다. 화자의 판단이에요. 화자의 판단. 여승은 실제로 안 그럴 수 있는데 화자가 볼 때 여승은 쓸쓸해 보인다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다? 뭔 얘기지? 캐치해낼 사람 있습니다. 바로 뭔 뜻이죠? 시적 화자는 여승을 예전에도 만났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겠죠. 즉, 자, 여승의 과거를 화자가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는데? 쓸쓸해서 늙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여성을 만났었는데 그때 참 쓸쓸하고 늙어 보였어. 근데 지금도 어떻다? 현재도 쓸쓸해 보이고 늙어 보인다. 바뀐 게 없더라. 여성은 탈속했는데 아까 나왔죠. 간절하게 구도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 뭘 바랄까? 자, 과거에 쓸쓸히 늙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건데 굳이 옛날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여승이 되기 전 상황 혹은 지금 현재 여승이지만 과거에도 여승이었던 그 옛날의 그 모습 그때에도 그랬는데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뜻은 여승의 내적 갈등 혹은 이 탈속하고 구도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해소되었다 안 되었다? 해소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뭐 때문에? 늙었다와 쓸쓸하다 때문에. 어렵지 않죠? 나는 화자 직접 나왔네요. 시 속에서 시적 화자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적 화자가 직접 등장할 경우에는 이 시처럼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바라본다면 시적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이 될 때 시적 화자는 그 관찰의 대상과 감정의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류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그 대상이 대신 보여주는 감정이입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감하거나 대신 이입해 주거나 아니면 소통 교류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찰하는,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적 화자가 직접 등장하는 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이해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는 시적 화자가 바라볼 때, 시적 화자가 듣기에 불경은 참 서럽게 들리더라. 근데 이 여성은 그 불경처럼 서럽게 보이더라. 화자가 바라볼 때 서럽다는 얘기죠.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자꾸 신경 써야 됩니다.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휘를 몰라요. 작품 이해하고 얘기 물어보면 이해는 하는데 대충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어휘를 이상하게 이해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세밀하게 낱낱이 스스로 따져봐야 되고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 어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바랍니다. 자, 시적 화자는 여성을 바라보며 뭐한다? 여성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적 갈등이나 아니면 탈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다음, 일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뭐였죠? 시적 화자는 이 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전에도 만난 것 같다. 어려운 게 없죠? 자, 요렇게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혹은 참고서에서 하는, 보통 학원에서 주구장창 외우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런데 자, 1년밖에 안 했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딴 거 해석, 이딴 거 싹 다 치워버립시다. 자, 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필기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알아서 돌려서 필기해보세요. 자, 일연은 어떻게 봐야 돼? 일연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영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염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 여자를, 여승을 보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시의 내용을,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시를 읽으면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조금 안 맞지만 뭐 가지고 있고 만든 사진들 중에서 그나마 비슷한 거니까 자, 이해하고 보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이 여승이 절을 하고 뭔가를 바라는 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면이 아니고 그림으로 보면 아마 측면이나 후면에서 바라보는 걸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니까 쓸쓸한 낯이 그러겠죠. 자, 이렇게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승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2연 가겠습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자, 평안도에서 갑자기 바뀌네요. 그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자르세요. 잘라놓고 봅시다. 어떻게 잘리는지는 나중에 파악하면 되니까 굳이 자르면서 여기다 뭘 쓸 생각하는, 그거는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평안도의 어느 산. 자, 장면이 머릿속에 바뀌어야 돼요.
깊은 금덤판. 어휘 문제죠. 이거는 금광이에요. 금광.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시적 화자 또 나왔네요. 봐요. 나오잖아. 파리한 여인에게서 얼굴이 파리하다.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경험이네요. 그죠? 물론 1년도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현재고 이거는 지금 상황상 볼 때 위에 게 현재였으니까 이거는 과거일 가능성이 있겠죠. 확신은 뒤에 가야 됩니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이 여인이 옥수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생계 수단입니다. 생계 수단. 자, 옥수수를 팔아서 생계를 수단한다. 당연히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런가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자, 이 따리며를 갖다가 학교생들 중에 아니면 어떤 쌤들은 이걸 때리며라고 얘기하던데 이거 때리며 아니에요. 평안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 따리며라는 거는 딸이 데리고 다니다 혹은 따라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때리다라고 왜 굳이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따리며라고 원래 이게 원 그 시에 쓰여져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때리며라고 바꿔놓은 책들도 있어요. 따리며는 데리고 다니며 따라오게 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따리며는 데리고 다니며 라는 얘기예요. 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업고 다니든 뭐 하면 데리고 다니며. 그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가을밤같이. 와, 직유법이네. 차게 울었다. 차게 촉각인데요. 울었다는 청각인데. 그럼 원관염은 차갑게가 아니겠죠. 우는 게 핵심이죠. 핵심이 이거 원관염입니다. 여기에서 일로 바뀌었네요. 그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청각의 촉각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너무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인이. 자, 두 번째 예언은 여인의 힘겨운 삶이죠.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알겠죠. 당연히 공감각적 심상 직유법이 쓰였다. 이거 과거의 시적 화자의 과거의 경험이다. 왜? 1년이 현재니까 얘는 과거겠지. 갑자기 장면이 훅 바뀔 리는 없으니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죠? 요렇게 하는 건 내신입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지워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를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시를 읽고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여인의 힘겨운 모습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그림이 조금 동남아스럽게 나왔지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한계니까 내가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림까지 그리면 언제 수업을 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이해하고 봅시다. 힘겨운 여인이에요. 여자아이 데리고 딸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거는 금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옥수수 팔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2연은 이 모습입니다. 자, 3연 봅시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와, 느낌 빠른 사람은 압니다. 와, 화자와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겠지. 여인이 얘기했겠죠. 남편은 돈 벌러 간다고 10년 됐어요. 밑에 봅시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됐나요? 남편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 안 됩니다. 정보 없어요. 바람났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까먹지 말아요.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인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내신인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 시의 내용 확인할 때에 남편은 돈 벌러 나갔다가 당시 상황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전혀.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돌아오지 않았다예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자, 여러분들 이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도라지 잘 몰라요. 도라지꽃. 도라지는 무덤가나 동물들 사체가 있는 곳에 아니면 산 깊은 산 속에 많이 핍니다. 대부분 보라색 아니면 흰색에 조금 가까운 보라색이에요. 꽃은 예뻐. 근데 이 멧돼지들이 이 도라지를 캐먹는 걸 좋아해서 무덤가나 이런 데에 도라지꽃 요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멧돼지들이 무덤을 파헤쳐갖고 속에 막 관짝 뒤집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자, 도라지꽃이 좋아. 결국 도라지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연관됩니다. 이게 연상이에요, 연상. 당연히 상징이겠죠. 상징입니다. 돌무덤으로 갔다. 확실히 죽었죠. 죽음입니다, 죽음. 어린 딸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위에 거 봅시다. 힘겨운 삶이었죠. 그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힘겨운 삶이 더 강화가 되었죠. 더 힘들어졌다고.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힘들어졌다. 거기에 제일 슬픈 건 아이도 죽어버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면 얘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여인이 너무 갑자기 이뻐진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도라지꽃이 여기 지금 도라지꽃이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게 피어 있는 곳에서 죽어서 이 도라지꽃이 피어 있고 그 돌무덤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뭔 소린지. 자, 이런 영상들이 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아하는 배우들을 아예 설정을 해놔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중년 부부, 그 다음에 뭐 좀 젊은 사람,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아니면 중고등학생 되는 사람, 아니면 아이들, 소년, 소녀들, 아니면 애기들, 이런 좋아하는 배우들 있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씩 아무나 그냥 딱 떠올리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걸 떠올리고 그 사람들을 지정해 놓으면 쉬워요. 떠올리기가. 그 사람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시를 읽을 때에 그 사람들을 배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로 써서 그 장면들을 연기를 시켜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시를 한번 읽고 분석 한번 하죠. 머릿속에서 안 지워집니다. 기억이 딱 난다고. 그런 다음에 좀 잊어버렸다가 시험이나 이런 데서 작품 딱 보죠.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싹 지나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작품 수를 줄여나가고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연습을 해놓으면 이거랑 전에 봤던 어떤 작품이랑 비슷해,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된 정서나 공통된 태도나 아니면 태도의 차이점, 상황은 유사하지만 정서와 태도의 차이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는 사연 봅시다.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꿩이 서럽게 울었대요. 거짓말. 산꿩이 어떻게 해요? 서러워. 말도 안 되겠죠. 의인법입니다. 자, 그런데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시 속에서 이 사연의 일행 속에서 서럽고 슬픈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두 사람입니다. 여인과 화자 둘이겠죠. 둘입니다. 자, 여인이 서럽게 울고 슬프다면 산꿩은 여인의 정서가 이입된 소재겠죠. 만약에 시적 화자가 서럽고 슬프면 여인 때문에, 그래도 산꿩은 감정이입입니다. 대신
서럽고 슬픈 이유는 여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거고, 여인의 감정이입이 되었다면 자신의 힘겨운 삶에 대한 서러움이라는 것, 그 차이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의인법의 감정이입이다. 됐죠? 마지막. 산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오리, 머리오리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자, 눈물방울과 같이,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눈물과 같이 함께 투게더, 함께 떨어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의법이라는 것이겠죠. 즉 사연은 위에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서럽게 울은이라는 이 사람이 시적 화자인지 여인인지 둘 다 될 수 있는 중의법이고, 밑에 눈물방울과 같이라는 이 의미 또한 중의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는 중의적 상황이 맞겠죠. 그죠? 해석이 그렇게 나온다. 떨어지는 날이 섰다. 이렇게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지는 걸 하강 이미지라 그럽니다. 하강 이미지. 문제는 이 하강 이미지를 부정으로 설명하는 쌤들이 있던데, 하강 이미지라고 다 부정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하강인데 떨어지는 게 긍정인 경우 있죠. 뭐 김수영의 폭포, 긍정. 그건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부정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날이 섰다. 그러고 봤더니 여기 마지막 행이 삭발식이네요. 삭발식. 승려들이 머리 깎는 거. 그러면 맨 위에는 여성이 됐는데, 그러고 봤더니 순서상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인데 이게 현재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뒤에 거는 과거 회상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시적 화자가 현재에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걸 회상구조라고 합니다. 회상구조. 이렇게 회상구조든 뭐든지 간에 시간의 변화가 나오는 걸 시간의 흐름 구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인 것도 시간의 흐름이고 역순행도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회상구조는 역순행이죠. 그죠?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 또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삭발을 하는 장면이겠죠. 자,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여승, 그러니까 여승이 되기 전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삭발을 해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이겠죠. 근데 좀 살쪘다. 저 그림은 그렇죠,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자, 요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핵심은 정리를 해드리면, 시를 읽을 때는 가능하면 머릿속으로 영상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서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돼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시 분석을 할 때에는 시 분석을 할 때 시 속에 쓰이는 구절이나 시어들 분석을 할 때에는 여기 여승은 뭐, 합장은 뭐, 절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승의 의미는 뭔데, 합장은 뭔데, 절은 뭔데 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어휘들, 시어들은 의미가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편하게, 혹은 참고서나 지도서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수십만 편의 작품들을 다 해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은 고전 작품을 제외하고 현대 작품들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측하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수능 나오는 작품들 예측하라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고전 작품은 거의 때려 맞출 수 있어요. 현재 작품은 맞추기 힘듭니다, 현대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분석하는 힘은, 자,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아까 했을 거예요. 이 여승과 연결된 가지취 내음새이기 때문에 이 가지취가 아까 얘기했죠. 산나물이고 산나물의 냄새가 여승에서 났기 때문에 여승은 산나물을 먹은 지 오래되었으니 바로 탈속적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즉 여승이 된 지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시어나 식구들은 다른 시어나 다른 식구와 연결 짓고 의미를 연관 지을 때 그 의미가 획득되는 거지. 그냥 밑줄 그어갖고 이렇게 탁탁,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AI도 못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먼저 영상으로 그려내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그나마 좀 쉬운, 하지만 꽤 많이 출제된 작품인 백석의 여승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 영상 돌려보시고 도움되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공개 영상 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